1983년 봄 강원도 춘천 소양강 새벽 물안개 속에서 이상한 시신 하나가 발견됩니다. 흰 천에 감싸인 젊은 여자. 처음에 사건은 자살과 타살 사이에서 혼선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면서 형사들은 이것이 반복되는 범행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사는 확대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어요.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단 하나의 단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름도 없는 공고문, 모델을 구한다는 짧은 문장과 전화번호 하나, 그리고 그 번호로 연락한 여대생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사는 급격히 방향을 바꾸면서 전화를 추적하고 동선을 따라 수사를 좁혀갑니다. 하지만 범인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어요. 형사들이 다가가면 이미 사라지고 남겨진 것은 다음을 암시하는 흔적뿐. 그때 이 수사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신참 여형사, 그리고 이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골 강력반의 베테랑 형사.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며 범인을 추적하는데 조금씩 드러나는 살인의 패턴,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진실. 과연 이 추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티격태격하면서도 끝까지 호흡을 맞춰가는 시골 강력반 콤비 형사의 집요한 추적, 그리고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범인과의 한판 승부, 백단양 지금 시작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봄이 감춘 첫 시신. 1983년 3월의 춘천은 아직 겨울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양강 물은 풀리기 시작했지만 새벽 차가운 강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었어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낮게 흔들렸고 강 위로 낮게 깔린 물안개가 사방을 희뿌옇게 덮고 있었습니다. 춘천 시내 다방마다 조용필 노래가 흘러나오던 시절이었죠. 중앙시장 어귀엔 연탄 연기가 낮게 깔렸고 시청 앞에는 새마을 운동 포스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정중앙에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3월 28일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물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죠. 소양강 둔치 산책로를 매일 걷는 60대 남성이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3월 새벽 강바람이 귀에 언저리를 내었지만 몇 년째 이어온 습관이라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버드나무 군락이 끝나고 모래밭이 시작되는 지점을 막 지나쳤을 때였어요. 남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모래밭 위에 흰 무언가가 놓여 있었죠. 안개 속에서도 유독 밝게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버리고 간 포대자루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보는 순간 남성은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흰 천이 무언가를 감싸고 있었는데 사람의 형태였어요. 머리 쪽이 위로, 발 쪽이 아래로 사람이 누운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천 아래로 발끝 부분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어요. 남성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든 사람이라면 이 새벽 강변 모래밭에 이렇게 누워있을 리 없었죠. 남성은 뒤로 물러서다 나무 뿌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공중전화 박스까지 뛰다시피 걸어가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번호판을 누르는 손가락이 엉뚱한 숫자를 짚었고 신호음 대신 잘못된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끊고 다시 눌렀어요. 이번에는 겨우 연결됐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춘천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건 새벽 5시 22분이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어요. 51살, 강원도 홍천 태생의 토박이 형사였습니다.
반듯하게 넥타이를 맨 적이 없었고 언제나 구겨진 갈색 점퍼 차림이었으며 책상보다 현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그가 몸으로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이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현장 테이프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바깥에서 먼저 천천히 둘러봤어요. 경험 많은 형사일수록 현장을 처음 볼 때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에 몸으로 익혔습니다. 모래밭 위에 발자국들이 여럿 찍혀 있었어요. 신고자의 발자국, 먼저 도착한 파출소 순경들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죠. 그 사이에서 엄기봉 형사의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시신 쪽으로 이어지는 발자국 중 하나가 나머지와 달랐습니다. 신발바닥이 넓고 깊게 눌린 흔적이었는데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온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자국이었어요. 그 발자국은 시신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왔던 방향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여자를 이 자리까지 옮겨다 놓고 돌아갔다는 뜻이었죠. 테이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래가 발 아래에서 사각거렸어요. 시신 가까이 다가가며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덮고 있는 천을 바로 걷어내지 않고 가장자리부터 살폈죠. 두껍고 뻣뻣한 감촉이었는데 일반 이불이나 담요의 천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천 표면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보며 감촉을 확인했어요. 화가들이 유화를 그릴 때 쓰는 캔버스 천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엄기봉 형사가 담배를 멈췄어요. 감식반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 천 재질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봐. 잠시 후 장갑을 낀 감식반 형사가 천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그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안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옷이 전혀 입혀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눕혀놓은 것처럼 두 손이 배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발끝은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으며 머리카락까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폭력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항한 흔적도 없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스스로 이 자리에 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데려다 눕혀놓은 것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엄기봉 형사는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왜 하필 이 자리인가? 소양강 둔치 산책로는 매일 아침 주민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숨기려 했다면 더 깊고 외진 곳을 골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산책로에서 불과 10걸음도 안 되는 곳이었죠. 이른 아침이면 누구든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혹시 범인은 이 여자가 발견되길 원했던 것일까요? 그 생각이 엄기봉 형사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식반이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동안 엄기봉 형사는 시신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른손 손톱 아래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붉은 빛이 도는 물감 같은 것이었죠. 감식반 형사가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채취했어요. 그 작은 흔적이 엄기봉 형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죽기 전에 물감을 만진 것이었어요.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피해자 신원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시신 주변의 가방도 지갑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들고 다니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범인이 가져간 거였습니다. 경찰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엄기봉 형사는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서 서울 본청에 조회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도 최소 사흘은 기다려야 했죠. 기다리는 동안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소양강 둔치 근처에는 강원대학교가 가까운 탓에 자취방을 얻어 사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파출소 순경 2명을 데리고 둔치 인근 하숙집과 자취방을 하나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7번째 집에서 단서가 나왔어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림 그려준다는 아저씨한테 간다고 나간 학생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구했다고 기뻐했는데 밤새 안 들어왔어요. 엄기봉 형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느 방이에요? 204호요.
강원대 다니는 학생인데 착하고 얌전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영 소식이 없어서 저도 걱정이 됐어요. 엄기봉 형사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204호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랍이 뒤집히거나 물건이 흩어진 흔적은 없었고 누군가 급하게 나간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범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교재와 노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벽에는 무용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었으며 침대 머리맡에 작은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그 저금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순경 한 명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문 채취할까요? 엄기봉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데 괜히 현장만 어지럽혀. 일단 신원부터 확인하자.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에 학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사진부터 확인했죠. 그리고 아까 강변에서 봤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일치했어요. 강원대학교 무용과 2학년 타계린 21살이었습니다. 곧장 강원대 무용과로 향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타계린과 같은 학번, 학생 명단을 받아냈어요. 한 명씩 찾아가 만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두 명은 타계린이 어제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표정은 걱정스러웠지만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뭔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천천히 물었어요. 타계린 학생이 최근에 어떤 아르바이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예린이가 요즘 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서울 무용단 오디션 준비한다며 학원 등록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단기로 돈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 찾는다고 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요? 학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며칠 전에 수업 끝나고 같이 학생처 쪽으로 걷다가 예린이가 취업 게시판 앞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고지 하나를 뜯어가더라고요. 뭔지 물어봤는데 그냥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 공고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봤어요? 조금 멀리서 봤는데 무슨 모델 구한다는 공고 같았어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몰라요. 서둘러 강원대 학생처 건물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취업 게시판은 건물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종 아르바이트 공고와 채용 공지, 자격증 시험 안내문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죠. 엄기봉 형사는 가장자리부터 한 장씩 들춰가며 꼼꼼히 살폈어요. 새로 붙인 공고 아래로 오래된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는데 어떤 것은 반쯤 찢겨 있었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층을 걷어냈을 때였어요. 다른 공고지들 사이에 반듯하게 끼어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쓴 것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프린트로 출력된 공고였는데 주변의 다른 공고들과 달리 잉크가 번지거나 구겨진 흔적이 없었죠. 비교적 최근에 붙여진 것이 분명했어요. 모델 구합니다. 단기, 고액 보수, 순수 예술 작업, 춘천 미술협회 등록 작가, 그리고 밑에 연락처가 보였습니다. 공고 어디에도 이름은 없었죠. 엄기봉 형사는 그 공고를 한참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미술협회 등록 작가라면 이름을 내세우는 게 당연했어요. 이름이 있어야 신뢰가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없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했죠. 공고를 증거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엄기봉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름을 숨겼을까? 강력반 사무실로 돌아와 공고에 적힌 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4번, 5번. 연결되지 않았어요. 결번입니다. 라는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해지된 번호였어요. 엄기봉 형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번호가 누구 것이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1983년 당시에 전화번호 소유자를 알아내는 방법은 딱 하나였죠. 춘천 전화국이었어요. 당시 모든 전화 가입 기록은 각 지역 전화국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수사 협조 공문을 작성해서 춘천 전화국 교환국에 직접 들고 갔어요.
창구 직원이 가입자 카드 보관함을 뒤져보더니 말했습니다. 보름 전에 해지된 번호네요. 엄기봉 형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네. 해지된 번호 맞아요. 개통 당시 이름은 최모 씨. 주소는 춘천중앙시장 근처 여관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짜 이름과 주소로 전화 가입을 했던 겁니다. 추적이 막히는 지점이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번호로 걸려온 통화 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화국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지된 번호 통화 기록은 2달 정도만 보관됩니다. 신청서를 내시면 내일 오전에 뽑아드릴 수 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전화국에서 보내온 통화 기록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지난 2달 동안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모두 12통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번호들이 날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그 번호들 하나하나를 다시 전화국에 가져가서 가입자를 조회했습니다. 하루가 걸린 작업이었죠. 12개 번호 중 3개가 강원대학교 교내 공중전화였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어요. 그리고 1개가 하숙집 번호였습니다. 타계린이 살던 하숙집이었어요. 통화 날짜는 타계린이 실종되기 정확히 18일 전이었습니다. 타계린이 공고를 보고 전화를 건 것이 이 기록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 18일 뒤 타계린은 소양강 둔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력반 사무실에 낯선 얼굴이 하나 들어왔어요. 단발머리에 회색 점퍼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25살, 오늘이 춘천 발령 첫날이었어요. 변지수 형사였습니다. 충성, 여기가 강력반 맞나요? 엄기봉 형사는 통화 기록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거기 빈 책상에 앉아서 전화나 받아요. 변지수 형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빈 책상을 찾아 앉더니 책상 위에 놓인 타계린 부검 의뢰 서류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었어요. 엄기봉 형사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력반에 미제 사건이 쌓여가는 판에 남자 형사 하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서울에서 여자 신참내기가 내려온 거였죠. 내심 못마땅했지만 지금 그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노갑수 반장이 엄기봉 형사를 반장실로 불렀어요. 57살 강력반을 15년째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나왔고 목소리가 컸으며 아래로는 고함치고 위로는 굽히는 방식으로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기봉아, 이거 변사 처리하자. 엄기봉 형사가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온 발자국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직접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손톱 아래 물감 흔적도 있었고요. 그게 뭔 증거야? 이런 사건은 말이다. 키우면 끝이 안 좋아. 윗선에서도 조용히 하랬어. 빨리 마무리해. 엄기봉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반장실을 나왔어요. 춘천경찰서 강력반에는 형사가 5명뿐이었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 변사 전담팀은 존재하지 않았고 여성 시신이 발견돼도 외상이 없으면 변사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지문 조회 하나를 하려 해도 서울 본청에 서류를 올려보내야 했고 결과가 돌아오기까지 최소 사흘이 걸렸죠. 그 사흘 사이에 사건은 식어가는 게 지방경찰서의 현실이었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책상에 앉아 통화 기록을 다시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공고를 낸 사람이 전화번호를 해지해버렸고 주소까지 가짜였어요. 처음부터 신분을 숨기려 했던 겁니다. 타계린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18일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이 연결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때 변지수 형사가 서류에서 눈을 들며 말했어요. 손톱 아래 붉은 물감 같은 것, 국과수에 성분 분석 요청은 넣으셨나요? 엄기봉 형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모델 공고를 낸 사람이 화가 나면 그 물감 성분이 피해자와 범인을 직접 연결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감인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재료인지 좁혀가면 추적이 가능해요. 엄기봉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소양강이 보였어요. 강물은 여전히 천천히 흘렀고 3월의 춘천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타게린이 그 공고를 뜯어간 날, 그 강은 지금처럼 흘렀을 거예요. 그 아이가 번호를 눌렀을 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 아이의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것도요. 두 번째 흰색 캔버스. 1983년 6월 3일 춘천경찰서. 타게린 사건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어요. 국과수 부검 결과는 독극물 중독이었고 청산계 물질이 위장에서 검출됐으며 누군가 음료에 미리 섞어 먹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성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어요. 공고 연락처 번호는 이미 해지됐고 전화국에 등록된 주소는 가짜였으며 캔버스 천재질 확인도 서울 본청에서 보름 넘게 걸린다는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아 같은 서류를 들여다봤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춘천경찰서 강력반 안에서 타게린 사건은 조용히 식어가는 중이었어요. 지방경찰서에서 미제로 남아가는 사건들이 늘 그랬듯이 이 사건도 그렇게 묻혀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타게린이 차갑게 식어가던 그 시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는 홀로 사는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딸이 보내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여성이었어요. 매달 20일이 되면 어김없이 우체국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은 20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쁜가 보다 하고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 딸의 이름은 장미옥이었습니다. 24살 춘천 시내 룸사롱에서 일하고 있었죠. 안동을 떠나 춘천으로 올라온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춘천에서라도 돈을 벌어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돈을 붙였고 명절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 딸이 나흘째 연락이 없었으며 일하는 룸사롱도 전화해봤지만 모른다고 대답했죠. 장미옥이 소양강 상류 강변 풀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딸의 목소리를 들은 지 엿새 뒤였어요. 신고 전화가 들어온 건 6월 3일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소양강 상류 쪽 신부급 방향 강변 갈대밭이었어요. 아침 낚시를 나온 40대 남성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신고 내용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흰 천이 덮여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장까지 차로 20분이 걸렸어요. 엄기봉 형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부터 살폈습니다. 6월 초 강변 풀밭은 아직 완전히 되살아나지 않았어요. 마른 갈대들이 강바람에 부스럭거렸고 발밑에 흙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엄기봉 형사의 눈이 풀밭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시신에서 5m쯤 떨어진 자리에 흙이 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3개의 자국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제를 세웠던 자리였습니다. 그 주변 흙 위에 기름진 색깔의 얼룩들이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요. 유화 물감이었습니다. 붉은 것, 흰 것, 검은 것이 뒤섞인 채 흙 위에 번져 있었죠. 그리고 그 옆 풀밭 위에 향불을 피운 것처럼 제 흔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탓에 넓은 범위로 퍼져 있었지만 냄새는 분명했어요. 엄기봉 형사가 감식반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젤 자국이랑 물감 전부 채취해. 향제도 빠짐없이. 시신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번에도 흰색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잡아들어 올렸어요. 두껍고 뻣뻣한 감촉이었는데 타게린을 덮고 있던 것과 같은 재질이었죠. 천을 걷어냈을 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엄기봉 형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이번에도 옷이 전혀 입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손은 배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자세는 단정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감식반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꼼꼼히 해. 전부 다. 피해자 신원 확인은 이번에도 시간이 걸렸어요.
시신 주변에 신분증도 가방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범인이 가져간 거였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에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장미꽃 문양이었죠. 엄기봉 형사는 그 문신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강변 인근 탐문에 나섰습니다. 상가와 주민들을 하나씩 돌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7번째로 들른 신부금 미용실에서 단서가 나왔어요. 미용실 주인 여성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문신 어디서 봤는데?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춘천역 근처 살롱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이름이 장미옥이었던가. 엄기봉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춘천역 근처 업소를 하나씩 돌았어요. 3번째 업소에서 마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옥이요? 여기서 일했어요. 마담이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죠. 워낙 조용하고 성실한 애였어요. 매달 고향 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돈 붙인다고 했는데 사장의 말에 따르면 장미옥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것은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날 밤 어떤 손님과 함께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죠. 엄기봉 형사가 물었어요. 그 손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40살은 넘은 것 같았고 말이 없고 술도 별로 안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손님이었는데 그날은 장미옥한테 귓속말로 뭔가를 얘기하더니 둘이서 나갔어요. 그날 함께 있었던 다른 종업원들도 한 명씩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차림새는 평범한 아저씨 같았는데 손이 특이했어요. 엄기봉 형사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어떻게 특이했어요? 손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손톱도 짧게 잘려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에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물감 같은 거요. 물감이었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수첩에 받아 적으며 생각했어요. 타겟인 손톱 아래에서 나온 붉은 물감, 이젤 자국과 현장에 떨어진 유화 물감 방울들, 그리고 지금 이 여성이 말하는 손님 손가락 사이의 물감, 모두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력반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오후 늦게였어요. 부검 의뢰를 접수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엄기봉 형사의 머릿속에는 두 현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타계린과 장미옥. 두 여자 모두 흰 천에 감싸인 채 발견됐어요. 모두 옷이 없었으며 가방과 신분증이 사라져 있었죠. 노갑수 반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엄기봉 형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범죄야. 방향 잡고 수사해. 엄기봉 형사가 얼굴을 들었어요. 두 현장 연출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범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2명이라는 거잖아. 성범죄 방향으로 수사하면 되는 거야. 반장님, 첫 번째 피해자는 대학생이고 두 번째는 룸사롱 여성입니다. 접근 방식도 달랐어요. 근데 현장 연출이 똑같습니다. 같은 천, 같은 자세.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노갑수 반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증거가 있어?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엄기봉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아직 없었죠. 노갑수 반장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기봉 형사는 두 현장 사진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사건 보고서 2장을 들고 다가왔어요. 나란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엄기봉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타계린 현장은 시신을 옮긴 흔적이 있어요. 무거운 발자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미옥 현장은 달라요. 이젤 자국이 현장에 직접 남아 있었어요. 타계린은 다른 곳에서 죽이고 옮겼는데 장미옥은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에요. 엄기봉 형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방식이 달라. 변지수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꿨어요. 이 사람 학습하고 있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서류 하나를 더 내밀었어요. 장미옥 현장에서 채취한 향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백단향입니다. 인도산 백단향 계열 막대향의 잔재물이에요. 엄기봉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변지수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단향은 일반 향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춘천에서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향을 사는 사람을 추적하면 범인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부검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망 시점은 약 일주일 전으로 추정된다는 결과였어요. 사인은 독극물 중독이었습니다. 타게린과 동일한 청산계 화합물이었죠. 그리고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부검에서 확인됐습니다. 부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부검 과정에서 성관계 흔적으로 보이는 체액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사망 전후로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어요. 사망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난 상태였지만 시신이 갈대밭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체내에서 일부 체액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추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형사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강력반 안에서 즉각 의견이 갈렸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타게린의 부검 결과에서는 성범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갑수 반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봐라, 성범죄 맞잖아. 체액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럼 B형 남자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DNA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혈액형이 수사에서 쓸 수 있는 전부였고 B형 남성은 전 국민의 20%였습니다. 혈액형만으로는 아무것도 좁힐 수 없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말없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춘천 시내 백단향 취급업소를 파악해왔어요. 세 군데였습니다. 중앙시장 안쪽 공예품 가게 2군데와 작은 불교용품점 1곳이었죠. 공예품점 2곳은 단골 손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중앙시장 불교용품점에서 단서가 나왔어요. 가게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인도산 백단향, 막대향 찾는 손님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두 번 꼭 찾아오는 남자 손님이 있어요. 한 박스씩 사가거든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40살은 넘었을 것 같고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에요.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했어요. 룸사롱 종업원이 말한 인상착의와 일치했습니다. 향을 사러 다니는 사람, 물감 묻은 손, 40살 넘은 마른 체형의 남자. 세 가지가 한 사람 앞에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름이 없었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춘천미술협회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등록 작가들을 한 명씩 물었죠. 나이와 거주지, 생김새까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머뭇거렸어요. 변지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살인사건 수사입니다. 직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추려냈습니다. 40살 이상, 춘천 거주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는 기준이었어요. 직원의 기억과 명단을 교차하면서 걸러냈습니다. 3명이 남았어요. 첫 번째는 김태준, 춘천 여중 미술교사였어요. 두 번째는 박만수, 시내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동춘, 직업란에 인장집 근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소란과 연락처란이 비어 있었죠. 변지수 형사가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변지수 형사가 서류 3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형사님, 협회 명단에서 인상착의가 동일한 3명을 추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엄기봉 형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름, 날짜, 서명만 있습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없어요. 엄기봉 형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중에 누군데? 조동춘입니다. 엄기봉 형사가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잘 봤어. 딱 3글자였어요. 변지수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단을 정리했어요. 그러나 엄기봉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이 신참이 자기보다 먼저 그것을 짚어냈다는 것을요. 변지수 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부터 한 명씩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3 이름 중에 2 여자를 죽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었어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이 3명 외에 범인이 있다면 지금 이 명단은 아무 의미도 없었죠. 그러나 달리 시작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시작해야 했어요. 그날 밤 엄기봉 형사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타계린 사건 기록과 장미옥 사건 기록을 나란히 펼쳐놓고 하나씩 비교했어요.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출신 지역은 달랐습니다. 접근 방식도 달랐어요. 타계린은 게시판 공고를 보고 스스로 연락했고, 장미옥은 룸사롱에서 직접 접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았어요. 흰 천, 옷이 벗겨진 상태, 가지런한 손, 사라진 가방. 범인은 피해자를 고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방식과 정리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같았어요. 이 사람에게 두 여자의 죽음은 하나의 완성된 자기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엄기봉 형사를 가장 서늘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범인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이었어요. 이름 없는 춘천의 화가. 1983년 7월 3일 춘천경찰서 강력반.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나 있었어요. 강력반 사무실 한쪽 벽에는 타계린과 장미옥 두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테이블에 현장 감식 보고서와 통화 기록, 공고지 사본이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매일 아침 그 벽 앞에 서서 담배를 계속 피웠습니다. 같은 캔버스 천, 같은 시신 유기 방식. 그런데 그 실의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술협회 작가 김태준을 조사실로 불러들인 건 7월 둘째 주였어요. 춘천 여중 미술교사 43이었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은 김태준은 팔짱을 낀 채 당당한 표정이었죠. 엄기봉 형사가 타계린 사진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아는 사람입니까? 김태준이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모릅니다. 장미옥은요? 장미옥 사진을 나란히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엄기봉 형사가 공고지 사본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 공고, 당신이 붙인 거 맞죠? 김태준이 공고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비슷하게 생긴 공고를 제가 붙이긴 했는데 이게 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연락처가 달라요. 엄기봉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타계린 씨가 죽기 전날 저녁 어디 있었습니까? 김태준이 날짜를 확인하더니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날은 학교 야유회가 있었어요. 오후 4시까지 교직원 전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물었어요. 야유회 끝나고 저녁은요? 김태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집에 바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확인해 줄 겁니다. 장미옥 씨 사망 전날은요? 처가에 있었어요. 장모님 생신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있었어요. 야유회 참석 기록과 처가 가족들 진술을 하루 만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진술도 받았습니다. 알리바이가 성립됐죠. 그렇게 김태준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태준을 조사실에 불러들인 사실이 하루 만에 춘천 시내에 퍼졌어요. 살인사건 혐의자로 소문이 나버렸죠. 학부모 전화가 학교로 쏟아졌고 다음 날 아침 노갑수 반장이 엄기봉 형사를 반장실로 불렀습니다. 증거도 없이 교사를 끌어다가 조사해? 이 동네가 난리 났어. 당장 마무리해. 엄기봉 형사는 반장실을 나오면서 복도에 잠시 멈춰 섰어요. 김태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허비했고 소문이 퍼져 탐문 수사가 더 어려워졌어요.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엄기봉 형사는 사무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김태준이 아니라면 협회 등록 작가 명단에 있는 나머지 인물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박만수가 있었어요. 명동 사진관을 운영하는 51살이었는데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지 3년이 됐고 탐문 수사 중에 여성 누드 사진을 찍어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수첩에서 그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명동 사진관은 춘천 시내 중심가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가게 앞에는 웨딩 사진과 가족 사진 샘플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진관처럼 보였죠. 엄기봉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박만수는 카운터 뒤에서 필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50살이 넘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보이자 박만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무슨 일이에요? 타계린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는 사람입니까? 박만수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미옥은요? 장미옥 사진을 나란히 내밀었습니다. 모릅니다.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엄기봉 형사가 상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드 사진 찍어준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박만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억울한 소문이에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작업하는 사람을 아는 분은요? 나는 몰라요. 엄기봉 형사는 사진관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카운터 뒤로 암실문이 보였어요. 암실 좀 봐도 됩니까? 박만수가 팔짱을 끼고 잠시 엄기봉 형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암실문을 열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죠. 사흘 뒤 박만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타계린이라는 학생, 기억 안 난다고 했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학생이 사진 찍어준다는 사람한테 간다고 하숙집을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고요. 박만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졌어요. 한 번 온 것 같기도 하고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엄기봉 형사가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어요. 박만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엄기봉 형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를 알고 있었죠. 처음엔 모른다고 했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온 것 같다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박만수 알리바이를 확인하러 다녔어요. 옆 건물 세탁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밤 늦게까지 암실에서 현상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2번 모두요. 박만수의 손에서 유화물감 흔적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타계린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짧은 침묵이 엄기봉 형사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는 거였죠. 수첩에 박만수 이름 옆에 별표를 달았어요. 나중에 다시 찾아올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째 수사가 계속 벽에 부딪혔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모델 공고 자체였어요. 그 공고를 다시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춘천미술협회 등록 작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변지수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미술협회 등록 작가 명단 전부 다시 뽑아와. 가입 서류까지 전부 다. 변지수 형사가 오후에 명단을 가져왔어요. 23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외 작업 경력이 있는 사람부터 걸러냈죠. 7명이 남았습니다. 그 7명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첫째 날 3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명은 전화가 연결됐어요. 1명은 노인이었고 다른 1명은 피해자들이 죽은 날 춘천을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 바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전화가 닿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갔지만 집에 없었죠. 둘째 날 2명을 더 만났어요. 1명은 여성이었고 1명은 모델 작업을 한 적이 없는 풍경화 작가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5명이 지워졌어요. 남은 2명이었습니다. 그중 1명은 셋째 날 오전에 만났어요.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서 엄기봉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에 변지수 형사가 지목했던 그 이름이 다시 남았어요. 명단을 처음 추렸을 때부터 이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협회 가입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이름, 가입 날짜, 서명만 있었습니다. 주소란이 비어 있었고 연락처란도 비어 있었어요. 조동춘이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협회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한참 생각했어요. 조동춘 씨요? 기억나네요. 중앙시장 인장집에서 심부름 하시는 분이에요. 회비 낼 때마다 직접 오시는데 연락처는 안 남기셨어요. 한 번은 시장 가다가 마주친 적도 있어요. 변지수 형사가 옆에서 물었어요. 협회에 가입하면서 왜 연락처를 안 남겼을까요? 엄기봉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모집 공고에도 이름이 없었어요. 협회 서류에도 주소와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수첩에 조동춘이라고 다시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중앙시장 인장집이라고 적었습니다. 중앙시장으로 향했어요. 7월의 시장 골목은 더웠습니다. 좌판마다 여름 채소와 생선이 늘어서 있었고 흥정 소리와 트럭 경적 소리가 뒤섞였어요. 확성기에서는 뽕짝 가락이 흘러나왔고 아이스깨끼 장수가 손수레를 밀며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죠. 인장집은 시장 안쪽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작고 가게도 작았어요. 진열장 안에 도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안쪽에서 노인이 도장을 파고 있었죠. 엄기봉 형사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조동춘이라는 분이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작업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어요. 여기 심부름꾼이요.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어요. 원래 좀 들쑥날쑥한 사람이긴 한데 이번엔 너무 오래됐어요.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알아요? 자세히는 몰라요. 시장 근처 어디 사는 것 같던데 집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엄기봉 형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였나요? 6월 초였어요. 그때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6월 초였습니다. 장미옥이 소양강 강변에서 발견된 게 6월 초였어요. 주민등록 조회를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넣었습니다. 수사협조 공문을 지참했어요.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춘, 1939년 대구 출생, 44이었어요. 등록 주소는 춘천시 조양동이었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혼자 조양동으로 향했어요. 버스가 조양동 종점에 섰습니다. 안내양이 조양동 종점이요 하고 외쳤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조양동은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죠. 낡은 단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습니다. 등록 주소지 골목을 찾아 들어갔어요. 골목 초입 슈퍼 주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조동춘이라는 분 아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이름은 모르는데. 골목을 더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주친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역시 고개를 저었죠. 세 번째로 찾아간 집에서 단서가 나왔어요. 골목 안쪽 세탁소 주인이었습니다. 그 양반이요? 저기 녹슨 대문 있는 집이요. 주인이 가리킨 곳은 골목 끝 낡은 단층 건물이었어요. 방이 2개 있는 작은 집이었는데 안쪽 방을 새 들어 쓰는 구조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골목 건너편 집에서 집주인을 찾아냈어요. 한 달째 못 봤어요. 월세는 석 달치를 선불로 냈거든요. 연락할 일이 없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집 외부를 한 바퀴 돌았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캔버스 몇 장이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그분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끔 이젤이나 짐 같은 거 들고 저쪽 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림 그리러 가나 보다 했죠. 손에 뭔가 자주 묻어 있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까 그랬네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물감이겠지 싶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을 나왔습니다. 시내로 돌아와 화방을 돌기 시작했어요. 춘천 시내에 화방이 3곳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방 주인은 조동춘을 모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 약현동 화방에서 단서가 나왔어요. 조동춘이요? 알죠. 가끔 오시는 분인데. 어떤 물감을 주로 사갔어요? 유화 물감을 사가시는데 특히 붉은 계열을 많이 사가세요. 버밀리언 레드와 카드뮴 레드요. 타게린 손톱 아래에서 나온 붉은 물감, 그리고 장미옥 뺨에 남은 붓 자국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예요? 주인이 판매 장부를 꺼내 넘겼어요. 5월 24일이에요. 물감 2통 사가셨네요. 장미옥이 실종된 날로부터 이틀 전이었어요. 이 사람이 향 피우는 거 알아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 그리실 때 향 피운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적 있어요. 백단향을 파는 한약재상도 찾아다녔습니다. 시내 한약재상 4곳을 돌았어요. 3곳에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마지막 명동 한약방에서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양반
백단향, 막대향 정기적으로 사가시는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셨는데 5월 이후로 안 오시네요. 같은 물감, 같은 향이었습니다. 두 현장에서 발견된 것들이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엄기봉 형사는 변지수 형사를 불렀어요. 조동춘 관련 자료 전부 뽑아봐. 변지수 형사가 동사무소와 전과기록, 조회처, 미술협회를 다시 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자료를 가져왔어요. 얇지 않은 분량이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첫 장을 넘겼어요. 조동춘, 44세, 대구 출생, 서울 화계중학교 중퇴, 전과 사범, 절도와 사기였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기다가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결혼 기록이 2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일본 출국 기록 있음, 이후 행방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기봉 형사가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여자 지금 어디 있어? 변지수 형사가 말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출국 기록이 마지막이에요. 두 사람이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기봉 형사는 조동춘의 이름을 두 피해자 사진 옆에 적었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감, 같은 향, 같은 시기에 행적이 끊긴 사람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의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엄기봉 형사의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파출소 순경 한 명이 강력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종 신고서 한 장을 엄기봉 형사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이틀 됐어요. 순경이 내려가고 나서 엄기봉 형사가 신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금이 춘천교육대학교 2학년 22살이었어요. 이틀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 하단 메모란에 파출소 순경이 작게 적어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 찾고 있었다고 함. 모델 공고 관련 언급이 있었음. 엄기봉 형사의 손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신고서를 들고 변지수 형사에게 걸어갔어요. 변지수 형사가 신고서를 받아 읽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기봉 형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변지수 형사가 신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시신 사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타계린, 장미옥, 그리고 이제 서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춘천 시내가 보였습니다. 7월의 밤, 소양강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서금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단양이 남긴 단서. 7월 18일, 서금이 실종 신고서가 강력반 책상 위에 올라온 지 이틀이 지나 있었어요. 그 이틀 동안 엄기봉 형사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조동춘의 행적은 여전히 끊긴 채였고 서금이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엄기봉 형사는 매일 아침 강력반 사무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타계린, 장미옥, 그리고 서금이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은 실종 신고서에서 뽑아낸 것이었는데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서금이 주변 탐문이 먼저였어요. 춘천교육대학교 2학년 22살이었습니다. 고향은 강릉이었어요. 타계린과 같은 고향이었죠. 그 사실이 엄기봉 형사의 머릿속에서 잠깐 걸렸어요. 서금이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고향 부모님께 생활비 부담을 주기 싫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다고 룸메이트가 전했습니다. 며칠 전에 모델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었는데 거기서 일해보자고 연락이 왔다며 돈이 꽤 된다고 기뻐했다는 말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숙사를 나가던 날 서금이는 그림 그려준다는 화가한테 간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밥같이 먹자고 했다는 룸메이트의 목소리가 그 말 끝에서 흔들렸어요. 엄기봉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춘천 전화국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동춘이 사용했던 번호의 발신 기록을 다시 꺼냈어요. 처음 확인할 때는 타계린 하숙집 번호에 집중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번호들을 하나씩 조회했습니다. 12통 중 한 통이 바로 춘천교대 기숙사 대표 번호였죠. 서금이가 먼저 공고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기숙사 번호를 남겼고 조동춘이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작업 날짜를 확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계린도 서금이도 같은 공고를 보고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장미용만 달랐습니다. 조동춘이 직접 룸사롱으로 찾아가 접근했죠. 세 사람에게 닿은 방식은 달랐지만 끝은 같았습니다. 서금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조동춘의 조양동 집 주변 산 일대를 파출소 순경 6명과 함께 하루 종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조동춘 집에도 다시 찾아갔지만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날 수색은 허탕이었어요. 이틀 뒤 오전이었습니다. 소양강 상류에서 차로 20분 거리 산속 소나무 숲 비탈면에서 서금이 시신이 발견됐어요. 등산로를 걷던 50대 남성이 신고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숲 어귀에 도착했을 때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흰 캔버스 천에 감싸인 채 서금이는 소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타계린 때와 같았고 장미옥 때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이 있었죠. 시신 오른쪽 손등에 가느다란 붓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붉은 빛이 도는 선이었습니다. 장미옥 때도 뺨에 붓 자국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 것은 더 선명했어요.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의 몸에 직접 붓을 댔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신 옆 땅바닥에는 막대양을 꽂았던 자국과 함께 백단양체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어지지 않을 만큼 최근에 피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젤 다리 3개가 박혔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시신을 남겨두고 그림만 가져갔습니다. 부검 결과는 나흘 뒤에 나왔어요. 사인은 타계린 장미옥과 동일한 청산계 독극물 중독이었습니다. 석재원이 서울에서 내려온 것은 서금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범죄심리연구관이었는데 45살의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기차가 연착하는 바람에 2시간이 늦은 낮 12시에야 춘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역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석재원은 파일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엄기봉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강력반 사무실에서 석재원은 3건의 현장 보고서와 부검 기록, 감식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1시간이 넘도록 들여다봤어요. 변지수 형사가 커피를 가져왔지만 손대지 않았죠. 엄기봉 형사는 옆에서 담배를 2개 피피웠어요. 석재원이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어요. 잠시 말이 없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한테 살인은 목적이 아닙니다. 엄기봉 형사가 담배를 손에 든 채 석재원을 바라봤어요. 그림이 목적이에요. 석재원이 붓자국 감식 사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몸에 붓자국이 있어요. 죽어가는 순간에 붓을 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자세로 눕혀놨어요. 손을 모으고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이건 시신을 유기한 게 아니에요. 작품을 완성한 겁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에만 존재하는 표정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표정이요. 그걸 캔버스에 담기 위해 모델을 죽이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변지수 형사가 물었어요. 그럼 그림이 완성되면 멈추는 건가요? 석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이런 유형은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매번 더 완벽한 표정을 찾으려 하거든요.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엄기봉 형사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시신을 숨기지 않았을까요? 3군데 다 금방 발견될 자리였어요. 숨기려 했다면 얼마든지 더 깊은 곳이 있었을 텐데. 석재원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숨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누군가가 봐주길 원했어요. 예술가가 작품을 전시하는 것과 같은 심리예요. 시신은 그에게 완성된 작품이고 발견되는 것은 전시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가까이에 뒀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석재원이 덧붙였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반드시 기록해둡니다. 그 그림들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이 있는 곳이 이 사람이 진짜로 머무는 공간입니다. 조양동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이에요. 작업실이 따로 있습니다. 순간 엄기봉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조양동 이웃 주민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를 들고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자주 봤다는 말이었어요. 조양동 주변 산 일대를 다시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등산로가 아니라 산 중턱 외진 곳을 집중적으로 뒤지기로 했죠. 파출소 순경 12명이 동원됐습니다. 첫째 날은 허탕이었어요.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수색을 나간 순경이 무전을 쳤어요. 산 중턱에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였습니다. 형사들은 숲길을 헤치며 20분을 올라갔어요. 나무들 사이에 낡은 목조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농기구를 보관하던 창고 같았는데 문에 비교적 새것인 자물쇠가 걸려 있었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캔버스가 여러 장 세워져 있었고 이젤과 물감통이 보였어요. 작은 향로 옆에 백단향 막대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뒤로 물러서며 변지수 형사를 봤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영장이 나온 것은 사흘 뒤였어요. 그 사흘 동안 엄기봉 형사는 매일 밤 산속 작업실 아래쪽에서 혼자 잠복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조동춘은 오지 않았고 새벽 서너 시가 되어서야 산을 내려왔죠. 사흘째 밤 변지수 형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그 밤을 나란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동춘은 오지 않았죠. 영장이 나온 날 아침 강력반 형사들과 감식반이 산을 올랐어요.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백단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냄새였어요. 변지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장미옥 현장에서 맡았던 냄새예요. 엄기봉 형사는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살폈어요. 그런데 캔버스는 없었습니다. 이젤과 물감통, 향로만 있었어요. 백단향 냄새가 공간 안에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공간이 분명했는데 그림은 없었어요. 엄기봉 형사가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림을 어딘가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변지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림이 없어요. 엄기봉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업실이 또 있다? 화실로 들어간 형사. 8월 2일 작업실 압수수색이 끝나고 열흘이 지나 있었어요. 감식반이 가져간 물감, 향로, 붓들이 증거물로 분류됐지만 조동춘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등록 주소인 조양동 집에도, 중앙시장 인장집에도, 미술협회 사무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엄기봉 형사는 매일 아침 담배를 피우며 벽에 붙은 조동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잡으려면 움직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또 누군가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엄기봉 형사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사무실로 들어온 것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야근을 하면서 정리한 자료였어요. 조동춘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와 지인, 과거 행적을 다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엄기봉 형사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말이 없었죠. 엄기봉 형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해놨어요. 그것도 밤새워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고마웠어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어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안에 눈에 걸리는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조동춘이 춘천에서 운영한 적 있는 화실이었습니다. 1979년에서 1981년 사이 춘천 시내 효자동에서 작은 화실을 임시로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폐업 이후로는 기록이 없었죠. 그러나 변지수 형사가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당시 화실 건물 임대인이 현재도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그 메모를 들고 변지수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변지수 형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효자동 임대인을 찾아갔어요. 70대 노인이었는데 집 앞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조동춘 이름을 댔어요. 노인이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한다고 했어요.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화실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빼고 나갔는데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게 1981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온 적 있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근데 작년인가 한번 그 앞을 지나가는 거 봤어요. 작년이요? 응. 저기 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 거기 새로 화실 생긴 거 알아요? 엄기봉 형사가 노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효자동 골목 안쪽이었어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2층에 화실이 하나 있어요. 누가 쓰는지는 몰라요. 드나드는 걸 몇 번 봤는데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빈 상가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옆으로 나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단 난간에 물감이 묻은 흔적이 있었어요. 붉은 빛이 도는 얼룩이었습니다. 2층 문 앞에 섰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문 아래 틈새로 희미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코를 가까이 댔어요. 알고 있는 냄새였습니다. 달콤하고 묵직한 냄새였어요. 백단향이었죠.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영장이 없었으며 조동춘이 안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대답이 없었죠. 그날 오후 변지수 형사가 엄기봉 형사 책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앉지 않고 섰어요.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효자동 건물 입구 오른쪽 코너에 붙어 있었어요. 모델 모집 번호예요. 엄기봉 형사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참은 또 해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들어가 볼게요. 엄기봉 형사가 변지수 형사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돼. 형사님,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영장은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 또 누군가 죽을 수 있어요. 엄기봉 형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지수 형사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종이만 책상 위에 남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변지수 형사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 회색 점퍼 차림이 아니었죠.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보라색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곱게 빗어내렸어요. 엄기봉 형사가 그 모습을 보다가 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참하고 예뻐 보였죠. 저 얼굴로 들어가면 조동춘이 의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물었어요. 어디가? 변지수 형사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효자동이야? 변지수 형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기봉 형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틀린 판단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 안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효자동 골목이었어요. 8월의 햇빛이 골목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고 골목 안쪽은 건물 그늘에 가려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변지수 형사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있는지 커튼 끝이 숨을 쉬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3명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변지수 형사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것을 느끼는 순간 가방 끈을 한번 힘껏 고쳐 잡았어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계단 가장자리를 밟으며 천천히 올라갔는데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심장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기 전 딱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뒤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40 중반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눈이 깊었습니다. 남자가 변지수 형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변지수 형사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제 전화드렸어요. 모델 아르바이트 때문에요.
남자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화실 안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창가에 이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캔버스 천이 여러 장 기대어 있었어요. 물감통들이 선반 위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한쪽에 작은 향로가 있었죠. 향로 안에 백단향 막대향이 꽂혀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지만 냄새는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변지수 형사는 그 냄새를 맡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알고 있는 냄새였습니다. 세계의 현장 보고서에 기록된 바로 그 냄새였죠. 남자가 의자를 하나 내밀었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앉았어요. 남자는 스케치북을 꺼내 연필을 들었습니다. 얼굴부터 몇 장 그려볼게요. 마음에 들면 본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변지수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동춘은 처음 2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에 연필을 움직였어요. 변지수 형사의 얼굴 윤곽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필을 멈추고 변지수 형사를 위아래로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얼굴에서 시작해서 목선, 어깨, 허리까지 내려가는 시선이었습니다. 화가가 모델을 평가하는 눈빛이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건조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변지수 형사는 표정을 유지한 채 시선을 캔버스 쪽으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캔버스 천이 덮인 그림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천 아래로 유화 물감의 색이 일부 보였는데 붉은 빛이 도는 색이었습니다. 조동춘이 다시 연필을 들었어요.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변지수 형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게 유지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동춘이 스케치북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스케치북을 들어 변지수 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연필로 그린 얼굴이었어요. 정밀했고 세밀했으며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은 그림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조동춘이 만족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올 수 있어요? 변지수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신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연광이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자연광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장미옥이 죽은 곳이었고 서금이가 죽은 곳이었어요. 변지수 형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조동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어요. 변지수 형사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 두 칸 내려가다가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계단 아래쪽까지 내려왔을 때 조동춘이 아직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변지수 형사는 골목으로 나올 때까지 걸음 속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그냥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나온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막 돌아섰을 때였어요. 그제야 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엄기봉 형사가 그곳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엄기봉 형사가 말했습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 변지수 형사가 대꾸하지 않았어요. 걸어와서 엄기봉 형사 앞에 섰습니다. 향 맞아요. 백단향이에요. 엄기봉 형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림이 있어요. 여자 얼굴이에요. 죽어가는 얼굴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담배 연기를 내뱉었어요. 그 연기가 8월의 더운 공기 속으로 천천히 퍼졌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덧붙였어요. 그 사람이 조동춘이에요. 내일 다시 오랬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밖으로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갔어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8월의 춘천은 평온했어요. 그 평온한 골목 안쪽 2층에 살인자 조동춘이 있었습니다. 강력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엄기봉 형사는 책상 앞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동춘이 확인됐어요. 이제 잡는 일만 남았죠. 그러나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고 증거도 아직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본 것은 그림 한 점의 귀퉁이와 향로였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노갑수 반장이 나왔어요. 뭐야?
뭐가 있어? 엄기봉 형사가 말했습니다. 효자동에 조동춘이 있어요. 화실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그럼 바로 잡아야지. 노갑수 반장이 다시 물었어요. 밖으로 나오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기봉 형사가 말했습니다.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못하면 증거가 부족합니다. 부인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이에 튀면 잠복하면서 기다립니다. 노갑수 반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빨리 해. 위에서 압박이 엄청나. 그날 밤부터 효자동 골목 잠복이 시작됐어요.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린 지 갓 1년이 지난 춘천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포장마차가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아직은 낯설었어요. 골목 입구 근처에는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후배 형사 한 명이 타고 있었고 엄기봉 형사는 골목 안쪽 전봇대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2층 창문 불빛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자정이 지나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조동춘은 나오지 않았어요. 두 형사는 그 자리에서 동이 틀 때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지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길어지면 피의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알아? 제가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엄기봉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변지수 형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안 돼. 죽고 싶어. 변지수 형사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사님이 막을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 없어도 안 보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먼저 눈을 떼지 않았어요. 변지수 형사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날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사흘 동안 이 화실 주변을 주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조동춘은 사흘 내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밤이면 불이 켜졌다가 꺼졌고 낮에는 가끔 창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문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영장이 나온 날 새벽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그 30분 사이였어요. 교대 형사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뒷골목 쪽에서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조동춘은 그 30분을 기다렸던 겁니다. 영장이 나온 아침 엄기봉 형사가 영장을 손에 쥐고 효자동으로 향했어요. 변지수 형사와 강력반 형사 2명이 함께였습니다. 골목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열려 있었죠. 문을 밀었습니다. 화실 안이 비어 있었어요. 이젤도 물감도 향로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붉은 얼룩 몇 개만 남아 있었죠. 백단향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빈 화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변지수 형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감 얼룩을 살폈습니다. 최근에 치운 것 같아요. 얼룩이 아직 덜 말라 있어요. 엄기봉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효자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조동춘이 내려다봤을 그 골목이었어요. 이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다음 모델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죽음의 캠퍼스. 1983년 8월 20일 효자동 화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지 보름이 지나 있었어요. 조동춘은 사라졌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그 보름 동안 춘천 시내 화방과 한약 재상을 다시 돌았습니다. 조동춘이 물감이나 백단향을 사러 올 가능성에 기댄 수사였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조동춘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죠. 그는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몽타주 화가가 조동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성까지는 이틀이나 걸렸죠. 그 완성한 몽타주를 받아든 엄기봉 형사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길에서 스쳐도 다시 돌아보지 않을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남자가 3명을 죽이고도 잡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몽타주를 전단지로 인쇄해서 춘천 시내 파출소, 버스터미널, 기차역, 중앙시장 일대에 배포했습니다. 1983년에는 지명수배 시스템이 지금처럼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각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고 전단지를 첨부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조동춘은 춘천 어딘가에 있었어요. 노갑수 반장이 엄기봉 형사를 불렀습니다. 위에서 압박이 거세다고 했어요. 3명이 죽었는데 범인을 못 잡고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 경찰이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노갑수 반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엄기봉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반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잠시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8월의 춘천은 더웠지만 소양강 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습니다.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석재원이 다시 춘천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추가로 조사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조동춘의 과거였습니다. 대구에서 6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으며 숙부집에 맡겨졌다가 14살에 서울로 혼자 올라온 기록이 있었어요. 서울 수유동 재건대에서 휴지와 고철을 주우며 15년을 지냈죠. 재건대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서울 곳곳에 있던 불황자 갱생시설이었어요. 노숙자나 거리 청소년들을 모아 청소나 고철 수거 등 단순 노동을 시키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23살에 절도로 첫 전과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 3번을 더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출소 이후 그림을 시작했어요.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고 한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죠. 학원 원장은 홍대미대 출신이었는데 어느 날 조동춘의 작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이 그림엔 감정이 없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것을 그리는데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동춘은 그날 이후 학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춘천으로 이사했고 인장집 심부름꾼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혼자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리고 미술협회에 가입한 뒤 처음으로 공모전에 출품했어요. 그 작품이 죽어가는 닭을 그린 유화였죠. 닭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눈빛과 몸부림을 포착한 그림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은 생명의 소멸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며 은상을 줬어요. 그것이 조동춘이 살면서 처음으로 받은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석재원은 그 대목에서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순간이 이 사람을 바꿔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그렸을 때 인정받았다는 경험이 이 사람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어요. 동물의 죽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사람의 죽음으로 향했다는 거였습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찾은 거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 그것만큼은 세상에서 자신이 유일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왜곡된 열망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석재원은 말했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담배 연기를 천장으로 내뿜었어요. 분석이 맞든 틀리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조동춘이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조동춘이 춘천을 완전히 떠났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죠. 변지수 형사가 조동춘의 전과 기록에서 과거 거주지 목록을 뽑아냈어요. 대구, 서울 수유동, 춘천이었습니다. 대구에는 살아있는 가족이 없었고 수유동에는 연락이 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춘천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였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그 판단을 굳혔어요. 도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을 거예요. 춘천 시내고시원과 여인숙, 하숙집을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변지수 형사와 둘이서 나눠 맡았어요. 조동춘의 몽타주를 들고 다니며 물었습니다. 첫째 날 15곳을 돌았지만 모른다는 답뿐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후평동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여인숙 문을 열었어요. 1층 공용 텔레비전에서 컬러 화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컬러 방송이 시작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 신기한 듯 주민 몇 명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몽타주를 본 주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긴 한데 이름이 조동춘은 아니에요. 엄기봉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최동철이라고 했어요. 한 보름 전쯤에 들어왔는데 말이 없고 낮에는 잘 안 나와요. 가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상착의가 맞았어요. 변지수 형사가 말했어요.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저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수갑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3명을 죽인 사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들어가서 잡더라도 문제였습니다. 아직까지 직접 증거가 없었죠. 조동춘이 부인하면 끝이었어요. 작업실 캔버스만으로는 부족했으며 안에 뭔가가 더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영장이 필요했습니다. 형사 20년에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말했어요. 빨리 넣어. 그러나 영장이 나오려면 빨라도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조동춘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엄기봉 형사가 말했습니다. 다시 잠복한다. 그날 밤부터 후평동 여인숙 주변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 2조로 나눴어요. 엄기봉 형사와 막내 오성철 형사가 골목 어귀에 섰고 다른 형사 2명이 여인숙 맞은편 골목 끝에 차를 세우고 대기했습니다. 9시가 넘어서였는데 여인숙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죠. 자정이 됐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엄기봉 형사는 골목에 기대어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 남자가 저 창문 너머에 있었어요. 3명을 죽인 사람이 불 꺼진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여름 새벽을 무겁게 만들었죠.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오성철 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차 안에 있는 형사들이 조용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무전을 눌렀어요. 대답이 없었죠. 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엄기봉 형사가 오성철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켜.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골목 끝에 세워진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사 둘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다시 골목으로 돌아오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로 접어드는 순간 오성철 형사가 여인숙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엄기봉 형사가 뛰었습니다. 2층 출입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오성철 형사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엄기봉 형사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붉은 물감 얼룩 몇 개만 남아 있었고 창가에 백단양 제 흔적이 있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방금 떠났다는 뜻이었어요. 엄기봉 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건물 뒤편을 확인했을 때였어요. 손님들이 쓰는 좁은 비상구 통로가 있었습니다. 건물 앞뒤가 연결된 통로였는데 수사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조동춘은 그 통로로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오성철 형사가 정면을 보고 있는 사이에 뒤편으로 유유히 걸어나간 거였죠. 엄기봉 형사는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놓쳤어요. 즉시 주변 골목을 수색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로 끝 골목과 이어지는 곳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단서를 줬습니다. 새벽 5시쯤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큰 가방을 메고 기다란 것을 든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새벽에 저런 걸 들고 어딜 가나 싶었다고 했어요. 방향은 소양강 쪽이었습니다. 형사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강변을 따라 뒤졌습니다. 오전 내내 쉬지 않고 강변을 걸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엄기봉 형사는 강변 벤치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렀어요. 타게린이 발견됐던 둔치가 저 아래 어딘가였습니다. 그 새벽 이후 5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범인이 코앞에 있었어요. 같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차 안 형사들이 졸지 않았더라면,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5분이었습니다. 딱 5분이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담배 연기를 강물 쪽으로 내뱉었어요. 강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흘렀습니다. 저 강물은 타게린을 처음 발견했던 그 새벽에도 이렇게 흘렀겠죠. 장미옥이 발견됐던 날도, 서금이가 발견됐던 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형사가 제대로 했더라면 3번째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담배 연기처럼 피어올랐다가 흩어졌어요. 정말 형사 잘못 만나서 서금이가 죽었을까요? 엄기봉 형사는 그 물음을 삼키지 못한 채 한동안 강물을 바라봤어요. 담배꽁초를 발로 밟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앉아서 한탄할 시간이 없었죠. 아직 조동춘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전화가 온 것은 그날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소양강 상류 쪽 둔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엄기봉 형사가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소양강 상류 강변 풀밭이었습니다. 풀밭 위에 이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앞에 캔버스가 놓여 있었는데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흰 캔버스 천에 감싸인 채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4번째였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8월의 햇빛이 강변 풀밭 위에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이 이 자리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들이 옆에 와서 섰어요. 엄기봉 형사는 무릎을 굽혀 천 옆에 놓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향로가 있었어요. 백단향 막대향이 다 타서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조금 전까지 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동춘은 방금 이 자리를 떠났어요. 피해자는 임나슬이었습니다. 강원대학교 미대 2학년 23이었어요.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었지만 임나슬은 이틀 전 강원대 취업 게시판에서 모델 모집 공고를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른 전화번호로 인쇄된 공고였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이 강변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을 때 임나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몸을 낮추고 임나슬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이 느리지만 있었습니다. 독을 먹은 것이 틀림없었는데 양이 부족했거나 아직 흡수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엄기봉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임나슬은 살았습니다. 위 세척을 통해 독성 물질을 제거했고 사흘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이 돌아온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병실로 찾아갔어요. 임나슬은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기봉 형사가 의자를 당겨 앉았고 임나슬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아직 흐렸어요. 엄기봉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느냐고요? 임나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40대 중반으로 보였다고 했어요.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 뒤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강변이었고 누군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붓을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갑수 반장이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잡아. 생존자가 생겼어. 얼굴 봤다잖아. 지금이야. 엄기봉 형사가 말했어요. 조동춘 수배 사진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번엔 전국으로요. 전국에 조동춘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조동춘은 이미 흔적을 지웠어요. 다시 사라졌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그날 밤 경찰서 뒤편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연속으로 피웠어요. 후평동 여인숙에서 놓쳤을 때 조동춘은 이미 다음 모델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소양강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그 시각에 조동춘은 같은 강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엄기봉 형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뒤에서 걸어왔어요. 말없이 옆에 섰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형사 잘못 만나면 사람이 죽는다. 변지수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 밖으로 소양강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어요. 8월의 밤은 더 깊고 더웠습니다. 11점의 초상화. 1983년 9월 4일. 임나슬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 있었어요. 조동춘 수배는 전국으로 내려졌지만 아무런 제보가 없었고 춘천 시내 화방과 한약재상을 다시 돌았지만 흔적이 없었으며 조양동 집과 효자동 골목을 번갈아 확인했지만 조동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력반 사무실 벽에는 이제 네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타게린, 장미옥, 서금의, 그리고 임나슬이었습니다. 셋은 죽었고 하나는 살았어요. 그리고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죠. 임나슬이 강력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 만에 진술을 하러 직접 왔어요. 아직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가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임나슬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천천히 말했어요. 조동춘을 처음 만난 것은 강원대 취업 게시판에서 공고를 발견하고 전화를 건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으며 미술협회 회원이라고 소개했고 초상화 작업에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시내에 있는 화실로 오라고 했는데 임나슬이 그 화실을 찾아갔을 때 남자는 작업복을 입은 채 이젤 앞에 앉아 있었고 벽에는 풍경화 몇 점이 걸려 있었으며 스케치를 몇 장 그려주고 나서 다음에 본 작업을 하자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은 차 한 잔을 마시고 헤어졌다고 했어요. 의심할 것이 없었죠. 이틀 뒤 남자가 전화를 해서 강변에서 자연광으로 작업하고 싶다고 했고 임나슬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나갔다고 했어요. 강변에 도착해서 차를 한 잔 받아 마셨는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발이 저리고 손끝이 차가워지더니 눈꺼풀이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 남자가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임나슬이 그 말을 하면서 손이 한번 크게 떨렸어요. 엄기봉 형사는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예의였어요. 임나슬의 진술을 토대로 조동춘 신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생존 피해자의 진술, 작업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감과 향로, 3건의 현장 증거물까지 있었죠. 엄기봉 형사는 조동춘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다시 추렸어요. 시내는 이미 노출됐을 테니 더 외진 곳으로 옮겼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양동 주민들이 이젤을 들고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자주 봤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산속 작업실이 있던 능선 너머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석재원이 같은 분석을 했어요. 이런 유형의 범인은 공간에 집착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개 확보해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엄기봉 형사는 그 말을 들으며 지도를 펼쳤어요. 9월 6일 아침 9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엄기봉 형사, 변지수 형사, 파출소 순경 20명이 조양동 뒷산을 다시 올랐죠. 첫 번째 작업실에서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30분쯤 더 올라간 곳이었습니다. 숲이 빽빽했어요. 낙엽이 두텁게 쌓인 비탈면을 헤치며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순경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무전을 쳤어요. 산 중턱에 비닐하우스 하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수색팀이 천천히 그쪽으로 이동했어요. 나무들 사이로 낡은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오래된 농사용 창고 같았죠. 그런데 비닐 표면이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오듯 밝았습니다. 엄기봉 형사가 손을 들어 뒤쪽 순경들을 멈춰 세웠어요. 혼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비닐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쪽에 파란색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 기척이 없었어요. 천막 끝자락을 살며시 걷어냈습니다. 이젤이 있었어요. 물감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뒤쪽에 캔버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고 묵직한 냄새가 천막 안에 가득 배어 있었어요. 백단향이었습니다. 이젤 위에 미완성 캔버스가 하나 올려져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눈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조동춘이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었죠. 그 미완성 눈자리가 텅 빈 채로 엄기봉 형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쪽에 쌓인 캔버스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변지수 형사가 흰 천을 걷어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다음 것도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이 크게 뜨여 있었고 입이 약간 벌어진 채였으며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종류의 표정이었습니다. 고통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어떤 다른 것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유화물감으로 영원히 굳어 있었죠. 변지수 형사의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천을 걷어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캔버스까지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11점이에요. 엄기봉 형사가 캔버스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어요. 확인된 피해자가 몇 명이야? 지금까지 4명입니다. 엄기봉 형사가 천천히 물었어요. 그럼 나머지 7은 누구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산바람이 불어와 비닐벽을 흔들었습니다. 11개의 얼굴이 그 흔들림 속에서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림들 안쪽에서 다이어리가 하나 발견됐어요. 엄기봉 형사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빽빽한 글씨 중에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거짓을 멈춘다.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어요.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잠시 그것을 손에 들고 있다가 말했어요. 미쳤군. 그리고 증거물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동춘 체포는 그날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500m쯤 떨어진 계곡 근처 바위 위에 조동춘이 앉아 있었어요. 스케치북에 연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그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엄기봉 형사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낙엽이 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조동춘은 형사들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연필을 멈추지 않았어요. 엄기봉 형사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권총 손잡이에 손이 닿았어요. 그러나 그대로 손을 뗐습니다. 조동춘은 스케치북에 연필만 움직이고 있었죠. 저항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도망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엄기봉 형사가 바로 옆에 서자 그때야 연필이 멈췄어요. 조동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엄기봉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조동춘이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조동춘이 일어서면서 계곡 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엄기봉 형사가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말이야? 조동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었어요. 그 말이 계곡 물소리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력반으로 연행된 조동춘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어요. 그림은 내가 그렸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델들이 돈 받고 스스로 독을 먹었고 자신은 그 과정을 기록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것이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가장 순수한 예술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조사실 안을 오래 맴돌았습니다. 석재원이 밖에서 엄기봉 형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유형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한 일을 진심으로 예술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엄기봉 형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이어리 첫 페이지를 떠올렸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거짓을 멈춘다는 문장이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노갑수 반장이 조용히 엄기봉 형사를 불렀습니다. 노갑수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 왔어. 엄기봉 형사가 반장을 바라봤어요. 조동춘 체포 소식이 해외 언론을 탔대. 한국의 연쇄살인 화가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랬어. 추가 피해자는 없는 걸로 하고 확인된 내 것만으로 마무리하라고. 엄기봉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나머지 7명은요? 노갑수 반장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엄기봉 형사는 그 침묵을 들으며 반장실을 나왔습니다. 강력반 사무실 벽에는 11점의 캔버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11개의 얼굴이 엄기봉 형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넷은 이름을 알았어요. 7은 이름을 몰랐습니다. 변지수 형사가 옆에 와서 그 사진들을 함께 바라봤어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조동춘이 체포될 때 한 말이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엄기봉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11개의 얼굴이 그 연기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9시였습니다. KBS 뉴스 말미에 짧은 소식이 나왔어요. 춘천 연쇄살인 화가 검거. 30초짜리 뉴스였어요. 아나운서는 별일 아닌 듯 짧게 읽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11명의 여자들 중 7명의 이름은 그 뉴스에 없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1983년의 가을이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미치광이의 연극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1983년 춘천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동춘의 작업실에는 초상화가 11점 걸려 있었어요. 나머지 7명은 누구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동춘은 연행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진실을 향해 끝까지 파고드는 엄기봉 형사와 변지수 형사의 활약, 백단향 하편에서 계속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